손주를 돌보러 갔다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가족의 계략을 발견한 74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모은 소중한 재산과 집을 두고 벌어진 가족 간의 슬픈 배신을 딛고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노년의 자존감 회복과 새로운 삶의 의미 발견에 관한 감동적인 드라마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믿었던 딸과 사위의 배신,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 한 노인의 용기와 지혜가 담긴 이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의자는 창가에 앉아 마당에 핀 진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봄바람이 분홍빛 꽃잎을 흔들자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느낌이었죠. 남편이 떠난 지 8해가 지났고 이제는 혼자 사는 삶에 제법 익숙해진 74세 노년이었습니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하며 겨우 마련한 이 조그만 집이 희자의 전부였어요. 누군가와 나눌 대화가 그립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만의 평온한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또 누구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딸 미영이었어요. 미영이 전화를 하는 날은 보통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였죠. 가끔은 그런 연락이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어쩐지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희자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곧 딸의 말투에서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직장맘인 미영은 항상 바빴고 이렇게 다정하게 안부를 물을 시간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지, 늘 똑같지. 내가 이렇게 연락하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아이고, 엄마도. 그냥 안부 전화드린 건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영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준우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제가 다음 달부터 회사에 복직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은 대기가 길어서. 희자는 말없이 미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손주 준우는 이제 4살이 된 활발한 아이였죠. 미영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했다가 이제 복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몇 달 만이에요, 엄마. 준우 어린이집 대기 걸어놨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희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서울 생활은 낯설고 이 나이에 활발한 4살배기를 돌보는 건 체력적으로 버거울 것 같았죠. 하지만 준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외손자가 보고 싶기도 했어요. 얼마나 봐줘야 하는데? 3달에서 4달 정도요. 가을쯤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희자는 서울 딸네 집으로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비우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외손자를 위한 일이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서울행 기차 안에서 희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60이 넘은 사위도 만나겠구나. 몇 년 만에 보는 건지. 사위 정호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한다고 했죠. 미영이 항상 바쁘다고만 얘기해서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그냥 손주 준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울 거라 기대했을 뿐이에요.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희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플랫폼에 섰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서울 딸네 집에 도착한 첫날, 희자는 준우의 해맑은 미소에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준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죠. 미영은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사위 정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상 와보니 사위 정호의 나이는 45으로 희자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젊었어요. 어머님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정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어색한 첫 만남이었죠. 하지만 희자는 이해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첫 주는 순탄했습니다.
미영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희자는 준우의 아침을 챙겼고 하루 종일 손주와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준우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죠. 특히 호랑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할머니, 또 들려줘요. 호랑이가 왜 아이를 안 잡아먹었어요? 호랑이도 효도하는 아이는 알아보거든. 너처럼 착한 아이는 호랑이도 좋아한단다. 준우와 보내는 순간들이 행복했지만 점차 상황은 변해갔습니다. 둘째 주부터 미영은 아침 식사 준비를 슬그머니 희자에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나가야 해서요. 아침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부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사위 정호도 점점 더 많은 일을 희자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장 보실 때 이것도 좀 사오세요였다가 나중에는 어머님, 제 셔츠도 좀 다려주시겠어요? 라는 부탁까지 들어왔어요. 미영의 복직 준비가 끝나고 정식으로 출근하게 되자 집안일은 모두 희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준우를 깨우고 아침밥을 차리고 미영과 정호가 출근한 후에는 빨래와 청소까지. 희자는 점점 지쳐갔어요. 74의 나이에 하루 종일 내 살배기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는데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려니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자는 용기를 내어 미영에게 말을 꺼냈어요. 미영아, 이렇게 집안일까지 다 하려니 좀 힘드네. 준우 봐주는 건 좋은데. 그러자 미영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희가 얼마나 고마워하는데요. 엄마가 해주시면 너무 든든해요. 정호도 일이 많아서 집안일을 도울 시간이 없거든요. 희자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압박감이 있었어요. 날 데려온 건 단순히 준우를 봐달라는 것만이 아니었구나. 한 달이 지나자 희자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가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준우와의 시간은 여전히 행복했지만 밤이 되면 온몸이 쑤셨어요. 그래도 희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위한 거야. 준우를 위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러나 희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 자리는 어디인 걸까? 그런 고민이 밤마다 찾아왔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의문을 깊게 파고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2달이 지났을 무렵 희자는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한 미묘한 반응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를 미영과 정호는 거의 먹지 않았고 찬장에 보관해둔 반찬들이 종종 사라지곤 했어요. 처음에는 빨리 먹어서 없어진 건가 싶었지만 어느 날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자신이 만든 멸치볶음이 그대로 버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희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미영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미영아, 내가 해준 반찬이 입맛에 안 맞니? 미영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회사에서 회식이 많아서. 그런데 왜 멸치볶음을 버렸어? 오늘 쓰레기통에서 봤단다.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사실 정호가 엄마 음식이 너무 짜다고. 죄송해요, 엄마. 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집에 오면 자주 외식을 한다던 미영과 정호, 그리고 냉장고에서 사라지는 반찬들. 그날 밤 희자는 오랜만에 고향집이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희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음식 맛없대요. 짜고 옛날 같대요. 아이의 순진한 눈빛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희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다음엔 더 맛있게 해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자존심이 상처받는 느낌이었죠.
30년간 환자를 돌보며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이 살아온 자신인데 이제는 자기 딸 집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희자는 미영과 정호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대화, 눈빛 교환, 그리고 서로만 아는 농담들. 미영은 정호와 소곤거리다가도 희자가 나타나면 화제를 바꿨어요. 마치 희자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오후 미영과 정호가 모두 나간 사이 희자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낮잠을 자고 있었죠. 정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서류 한 장을 발견했어요. 보험 설계서였습니다. 피보험자 정희자, 수익자 유미영. 희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자신 명의로 된 보험? 그것도 자신은 전혀 모르는? 설계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거액의 종신보험이었습니다. 게다가 특약으로 질병 특약이 붙어 있었어요. 희자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아프길 바라는 건가?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거실로 나왔어요. 정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셨군요. 준우는요? 낮잠 자고 있어. 정호 씨, 오늘 일찍 들어왔네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미팅이 일찍 끝나서요. 작업실에서 좀 일하다 올게요. 희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혹시 그냥 내 노후를 위한 보험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희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에 나온 희자는 우연히 정호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그 보험 얘기 몰랐으면 좋겠어. 우리 계획대로만 되면 문제 없어. 그냥 시간 문제야. 희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몸은 떨리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정호가 통화를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오자 희자는 애써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지켜볼 필요가 없구나.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그날부터 희자는 몰래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녹음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희자는 결정적인 대화를 포착했습니다. 미영과 정호가 늦은 밤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였어요. 엄마가 보험 서류에 서명만 해주면 돼. 그럼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엄마가 의심할 것 같아. 요새 우리 행동을 유심히 보는 것 같더라고. 괜찮아. 어차피 넉 달만 지나면 어린이집 된다고 했잖아. 그때 보내면 돼. 희자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시골집 한 채와 평생 모아온 얼마 안 되는 저축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노리고 있었다니. 그것도 자신의 딸이. 다음 날 아침 준우가 희자에게 다가와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돈 훔쳐간 적 있어요? 희자는 놀라서 준우를 바라봤어요. 순진한 눈빛의 손주는 정말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준우야?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우리 돈을 가져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대요.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희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는 절대 그런 일 안 해. 걱정 마. 그날 오후 희자는 혼자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 미영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당시 희자는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라며 거절했었죠. 그리고 그 후 갑자기 준우를 봐달라는 부탁이 왔던 겁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구나.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희자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어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걱정됐어요. 순수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했으니까요. 그날 밤 미영과 정호가 잠든 후 희자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꼭 필요한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만 작은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준우의 방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을 살짝 열고 자고 있는 준우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우야, 미안해. 할머니가 곧 다시 만나러 올게. 새벽 4시 희자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서울 거리를 걸으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거든요. 첫 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희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는 않겠다는 것. 고향집에 도착한 희자는 오랫동안 비워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고 공기가 탁했지만 그래도 이곳이 자신의 공간이었어요.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자 마음도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에게서 1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 다급한 내용이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제발 연락 주세요. 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짧게 답장만 보냈습니다. 걱정 마라. 집에 돌아왔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화기를 끄고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지금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희자는 창가에 앉아 마당에 핀 진달래를 바라보았어요. 석 달 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희자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기로 했어. 고향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희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이제는 스스로 지키기로 한 거예요.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박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희자 씨,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박 변호사는 희자의 남편과 친구 사이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물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희자는 차분히 지난 석 달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녹음한 파일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새로 쓰고 싶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 계약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무효해요. 그리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해 드릴게요. 희자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 재산의 절반은 청소년 쉼터에 기부하고 싶어요. 이 동네 희망의 집이요. 나머지는 제 노후 생활비로 남겨두고요. 확실하신가요? 미영 씨에게는 네, 확실해요. 나는 이제 나를 지키기로 했어요. 유언장 작성을 마친 후 희자는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미영이 접근할 수 없도록 계좌 설정을 변경했어요. 그동안 미영에게 비상금이라며 맡겨두었던 통장도 모두 해지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희자의 마음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자는 희망의 집 청소년 쉼터에 들렀습니다. 오래전부터 작은 금액이나마 후원해 오던 곳이었어요. 할머니, 오랜만에 오셨네요. 쉼터에 있던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희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과자를 나눠주었어요. 이곳에서 희자는 늘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희자가 해주는 이야기를 좋아했고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했거든요. 다음부터는 더 자주 올게. 그리고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쉼터를 나오면서 희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진정 가치 있는 곳에 쓰일 것이라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낯익은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미영과 정호가 와 있었어요. 희자는 심호흡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나가버리실 수 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미영이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정호도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어요. 하지만 희자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걱정했다고. 내 보험 들고 내 돈 노리면서
미영과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미영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엄마 노후를 위해서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라.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희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언급하자 미영과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건 사실 미영이 회사 복귀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임시방편? 내 돈을 가져가는 게, 그리고 준우한테 내가 돈을 훔친다고 말한 것도. 정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미영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호가 1년 넘게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못 받았고 제 복직도 불확실했고 희자는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웠던 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돌아가거라. 난 이제 너희를 믿지 않는다. 엄마,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희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가족이 서로를 이용하니? 이제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더 이상 너희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거고. 미영과 정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주저앉은 미영을 정호가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문 앞에서 미영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준우는요? 준우는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순간 희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준우. 정말 그리운 이름이었어요. 준우는. 희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준우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 순수한 미소, 손주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던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준우는 보고 싶지만 너희는 가족이 아니다. 희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미영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호가 미영의 어깨를 잡고 밖으로 이끌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희자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문득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희자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상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외손자 준우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외조모로서 면접 교섭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요? 당사자들과 대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정적 대립을 넘어서 아이를 위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통화를 마친 후 희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우를 보고 싶었지만 미영과 정호에게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새벽 희자는 갑작스러운 결심을 했습니다. 준우를 직접 만나러 가기로 한 거예요. 서울행 첫 차를 타고 미영의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 아침마다 준우를 데리고 산책하던 곳이었어요. 예상대로 아침 8시 반 미영과 준우가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전 잠시 들르는 일과였어요. 희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우가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얼마나 컸는지. 준우가 갑자기 희자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다. 아이는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왜 집에 안 계셨어요?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희자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우를 보고 싶어서 왔어. 그리고 제안이 있어. 제안이요? 그래. 난 준우를 만나고 싶어. 주말마다 준우가 내 집에 놀러 오게 해주면 어떻겠니?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그게 다인가요? 그래. 그리고 너희 부부에게는 당분간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거야. 준우만 보게 해줘. 미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어요. 아마도 희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까 걱정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오래 생각하지 마라. 오늘 저녁까지 답을 알려다오. 희자는 준우에게 다시 한번 포옹을 해주고 공원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준우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영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주말마다 준우를 데려다 드릴게요. 하지만 정호는 모르게 해주세요. 희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미영은 정호와 자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준우를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알았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자. 답장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마을의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희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음 날 희자는 오랜만에 본격적으로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준우가 올 것을 대비해 집안을 아이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오래된 장난감들도 창고에서 꺼내어 깨끗이 닦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 방문했던 손주들을 위해 구입해 두었던 것들이었어요. 청소를 하다 보니 옛 앨범도 발견했습니다. 희자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사진들을 넘겨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어린 미영의 모습,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신이 미영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은 그만하자. 앞으로는 내 삶을 살 시간이야. 토요일 아침 희자는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이고 작은 간식거리도 준비했어요. 마당에는 작은 그네도 설치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첫 손주를 만나는 것처럼 설렜습니다. 11시 정각 미영의 차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준우가 신이 난 듯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집이에요? 준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을 둘러보았어요. 미영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내려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그리고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차를 돌려 떠났어요. 희자는 그런 미영을 잠시 바라보다가 준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호박죽 끓였어. 먹어볼래? 네. 배고파요. 준우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는 어른들 사이의 갈등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만 한 모양이었어요. 식사 후 희자는 준우와 함께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그네를 타고 개미를 관찰하고 마당 구석에 핀 민들레 홀씨를 불어보았어요. 준우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았어요. 저녁이 되자 희자는 준우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준우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희자는 잠든 준우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이 순수한 아이만큼은 제대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영이 준우를 데리러 왔을 때 아이는 떠나기 싫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요. 할머니랑 더 있을래요. 미영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희자가 준우를 달래며 말했어요. 준우야,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잖아. 그때 할머니가 더 재미있는 놀이 준비해 둘게. 결국 준우는 마지못해 미영과 함께 떠났습니다. 희자는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희자는 문득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자는 희망의 집 청소년 쉼터를 찾았어요. 관리자인 정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요리도 가르쳐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어요. 정 선생님은 기쁜 표정으로 희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희자는 일주일에 3번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힘든 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관심을 나누어 주는 일이 보람찼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희자는 쉼터에서 특별한 아이를 만났어요. 13살 소녀 미나였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였죠. 처음에는 말이 없고 경계심이 강했지만 희자가 끈기 있게 다가가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미나가 처음으로 희자에게 말을 걸어온 날, 희자는 감동해서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날부터 미나에게 특별히 요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한국 전통 음식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까지. 미나는 요리를 배우며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첫 김치찌개예요. 미나가 자랑스럽게 내민 김치찌개를 맛보며 희자는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진정한 삶의 의미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 그동안 자신이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습니다. 매주 주말은 여전히 준우와 함께 보냈어요. 미영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단지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가는 역할만 했습니다. 준우는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신이 났고 희자도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정호가 직접 준우를 데려왔습니다. 희자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희자는 준우를 마당으로 내보내고 정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호는 어색하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희자는 말없이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준우를 위해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으면 해서요. 희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우를 위한다면 어쩌면 완전한 단절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호 씨, 나는 준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더 이상은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희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주말마다 제가 직접 준우를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영이와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관계와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마주하려고요. 희자는 정호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았어. 시간이 필요하겠지. 서두르지 말고 준우를 위해 천천히 나아가자. 그날 이후 정호가 직접 준우를 데려다 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미영은 가끔 함께 왔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희자는 그들에게 딱히 따뜻한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극도로 차갑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준우를 위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희자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평일에는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주말에는 준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쉼터의 미나는 이제 희자의 든든한 조수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대요. 다들 더 달라고 했어요. 미나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희자는 그런 미나가 자랑스러웠어요. 상처받은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희자는 쉼터 관리자인 정 선생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희자님, 혹시 쉼터에서 정식으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 식사를 담당하는 영양사 자리가 비었거든요. 간호사 경력도 있으시니 건강관리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4의 나이에 새 직장이라니.
하지만 매일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어요. 한번 해볼게요. 아직 체력이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희자는 쉼터의 영양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크지 않았지만 보람은 그 어느 때보다 컸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희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미영이 혼자 찾아왔어요. 준우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희자는 미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미영의 표정을 살폈어요. 예전과는 달리 차분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자는 말없이 차를 내려놓았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성공에 집착했나 봐요.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드디어 딸이 자신을 마주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내가 깨달았다면 그건 성장의 시작이지. 희자의 부드러운 말에 미영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모녀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작은 화해의 시작이었어요. 그해 겨울, 희자는 쉼터 아이들과 준우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미영과 정호도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준우를 위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파티 당일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미나는 다른 쉼터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도왔고 준우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미영과 정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어요. 식사 시간, 희자는 모두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상처와 배신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도 만났죠. 쉼터의 아이들, 특히 미나는 이제 희자에게 또 다른 가족이 되었어요. 모두들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희자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희자는 조용히 창가에 앉았습니다. 눈 내리는 밤 마을은 고요했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희자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어요. 74, 늦은 나이에 찾은 자신만의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희생양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보람찬 나날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고 희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었어요. 준우와의 소중한 시간, 쉼터 아이들과의 따뜻한 나날들, 그리고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가족관계. 희자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희자의 말은 새로운 다짐이자 자신에게 건네는 약속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꽃이 아름답게 피어났고 희자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